삼국지는 몰라도 적벽대전을 모르는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껏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을 건데 어떤 게 사실이고 뭐는 허구다. 그리고 왜 적벽대전이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인기 있는 장수들이 다 나오죠. 뭐 유비군 다 살아있잖아요. 아직 관우, 장비, 조은, 뭐 유비군, 조조군 그리고 손권. 우리가 삼국지라고 볼 수 있을 때 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위초고가 처음으로 같이 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적벽대전이 어떤 역사학자는 생각보다 별거 없었다. 생각보다 큰 전쟁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적벽이 왜 중요하냐면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초고가 딱 갈리는 전쟁이기도 했고 조조군이 여기를 다 장악했었잖아요. 이만큼을. 그리고 남하는 전쟁이 적벽대전이었잖아요. 요 결과에 따라서 삼국지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적벽에서 조조가 승리를 했다면 이 형주와 양주 땅까지 조조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냥 손쉽게 조조가 천하통일을 하고 해버릴 수도 있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유비와 손권이 동맹을 해서 막아냄으로써 조조를 다시 위로 물리쳐버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삼국지 스토리를 보더라도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대패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삼국지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소설에서는 방통이 연안계로 조조의 배를 다 묶어버리고 뭐 이런 장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풍토병이 돌아가지고 조조의 병사들이 원래 컨디션이 아니었다 그래요. 원정을 뛰러 왔잖아요. 원정 경기를 하러 왔잖아요. 따지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 해도 홈팀 선수들이 원정팀 선수들보다 유리한 게 많습니다. 뭐 컨디션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근데 이때 조조가 원정을 왔는데 물이 있는 지역으로 원정을 와가지고 실제로 풍토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조군이 많이 힘들죠. 그리고 황계의 고육주책은 실제로 황계가 가서 막 맞고 이런 게 아니라 편지로만 조조에게 설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조조가 왜 그 얍삽한 조조가 속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뭔가 큰 게 있으면 얕은 술수에 좀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조조가 황계한테 속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천재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적벽대전 전체는 우리가 삼국지 소설을 보면 제갈량이 모든 거를 다 깔아주고 주유가 불 지르고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주유가 거의 대부분을 다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갈량을 깎아내릴 수는 없어요. 제갈량이 한 업적은 오나라에 혼자 들어가서 손권과 조조가 주유와 조조가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본인의 능력으로. 요 업적은 제갈량을 절대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뭐 제갈량이 뭐 10만 개 화살, 동남풍을 불어주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우리의 상상력.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무슨 동남풍을 기도해서 부는 게 어딨어요. 그 지역 사람들 다 알아. 바람 그때쯤 바뀔 거면. 그리고 실제로 제갈량은 그쪽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제갈량 서주 사람이에요. 원래 고향이 제갈량 여기에요. 여기. 이런 거는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한층 더 부각시키기 위한 나관중의 장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유가 이 적벽대전 이후에 제갈량을 계속 질투하잖아요. 자기가 이쪽 동네 최고 천재인데 제갈량한테 아무것도 못하니까 적벽대전 끝나고 조조가 이 지역을 다 먹었는데 여기를 공짜로 조조가 먹었잖아요. 근데 조조가 적벽대전 패하고 물러갔으니까 이 남은 형주를 먹어야 되잖아요. 뭐 이때 소설 보면은 제갈량이 엄청난 계책으로 뭐 주유를 다 없애게 하고 유비군이 장악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주유가 제갈량을 막 엄청 질투해가지고 하늘이시여 왜 주유를 낳고 제갈량을 낳았습니까? 이러면서 억울하다 피터하면서 죽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전투하다가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에 금창이 터져서 주유가 이 이후에 죽긴 해요. 손견부터. 손견도 그렇고 손책도 그렇고 주유도 그렇고
오나라의 사령관들은 좀 빨리 죽는 안 좋은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살아있으면 오나라가 조금 더 인기도 끌고 조금 더 팬들도 많고 더욱더 성장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앞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나라는 절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빠들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유는 적벽대전 이후에 형주 갈라먹게 하다가 다 갈라먹고 나서 죽습니다. 원래 주유는 형주를 본인들이 차지하고 이 형주의 육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먹을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오나라가. 그래서 조조랑 천하 이분지계를 통해서 남북전쟁을 하려고 했던 게 오나라의 생각, 주유의 생각이어서 실제로. 하지만 그 전에 죽으면서 요 플랜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주의 계책.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동남풍도 허구고 화살신망계도 허구고 관우의 화용도도 허구예요. 실제로 관우는 그 지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떤 장치죠. 관우의 의리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장치. 제갈량의 이 계략, 제갈량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치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보여줌으로써 제갈량이 이제 확실한 유비군의 2인자가 됐다는 걸 독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장치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유비가 삼국지를 도원결이 관우 장비랑 같이 의형제를 맺고 20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항상 유비의 가장 오른팔, 최측근, 2인자는 관우였어요. 근데 공명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관우를 내리고 본인이 2인자로 등극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관우 화용도 사건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나관중이 진짜 천재는 천재예요. 이걸 어떻게 완벽히 거짓말도 아닌데 육포 뜨듯이 포를 떠가지고 실제와 사실을 엉켜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이러니까 삼국지가 대박을 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세가 만들어졌고요. 자, 조조가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쪽 지역은 다 조조가 차지합니다. 여전히 조조. 여기 이제 유비가 장악하죠. 드디어 유비가 처음으로 독자적인 세력이 됐어요. 형주 쪽을 장악하면서 이때 황충과 위원도 등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우 장비 조은 이후에 이제 장수들이죠. 이런 장군들도 등용을 하면서 유비의 인재풀이 넓어지고 됩니다. 그리고 조조는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위에 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이 이후에 조조는 너무 내가 정복 전쟁을 많이 했구나. 이제 내정에 좀 힘쓰고 힘을 기른 이후에 제대로 준비하고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원소랑 싸우고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는데 내려가서 패배했다는 생각도 아마 조조 입장에서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 정세는 이렇게 돼요. 조조, 이쪽에 송권, 오나라라고 할게요. 오나라, 여기 유비. 그리고 이제 지금 등장하지 않은 지역이죠. 이쪽에 마초와 한수가 있었고요. 이쪽 입주 쪽은 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정세는 유비는 형주를 얻었으니 육로를 통해서 이쪽을 먹으러 들어가고요. 마초와 한수가 이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적벽대전 때 조조의 군대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조조는 이들과 전쟁을 하러 가게 되고 오나라가 북진할 것도 생각을 하니까 여기 쪽, 이쪽에 지키는 이쪽의 군대를 많이 배치하고 마초 한수랑 싸우러 가게 돼요. 그리고 주유가 죽은 오나라는 이제 북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공격하게 되죠. 이후의 정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벽 이후 삼국지. 다시 한번 이제는 아기자기한 느낌. 토너먼트 준결승까지 다 끝났습니다. 아기자기한 느낌은 끝났고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전쟁만이 남아있어요.